보셨어요?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여러분 안녕하세요. 경화여고 고2 학생 여러분, 그리고 전국에서 이 고2 신사고 문학을 쓰는 학생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세계 최강 국어쌤 조인수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서정갈래 첫 번째 작품인 찬기파랑가에 대해서 배웠었고요. 이제 향가 작품이었죠. 오늘은 그 뒤를 이어서 좀 넘어와요. 그래서 고려 말 혹은 조선 요 시기까지 이어지는 시조 작품, 시조 3편에 대해서 오늘은 공부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시조는 이제 3편이라고 나와 있어서요. 첫 번째 거는 평시조 한 편을 볼 거고요. 그 다음에 그것이 모여진 연시조 두 번째 파트고, 그다음 마지막 세 번째 파트가 가운데가 좀 길어진, 즉 중장 부분이 좀 길어진 사설시조를 오늘 좀 보고자 하오니 하오니 좀 많이 이상하긴 하네요. 자, 그 부분들 오늘 함께 좀 봐 나가고자 해요. 자, 먼저 수업 들어보기 전에 책 속에서 건진 한마디, 책 속에서 여러분에게 좀 좋을 만한 말들 좀 가져와봤거든요. 한번 보실까요? 자, 순간순간 사랑하고 순간순간 행복하세요. 그 순간이 뭐요? 당신의 인생이 됩니다 라고 하는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라는 책 중에 있는 굉장히 좋은 글귀를 하나 좀 가져와봤습니다. 순간순간 사랑하고 순간순간 행복하세요. 그 순간이 뭐요? 당신의 인생이 됩니다. 여러분 딱 보시면 알겠지만 사실 우리는 그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그냥 어제도 있었고 오늘도 있었고 내일도 있어서 그냥 어느 하루 지나가도 그냥 내일이면 또 오는 그러한 시간들이라고 생각하고 넘기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되게 뭔가 대단한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는 뭔가 큰 어떤 계기가 필요하다거나 뭔가 대단한 것들이 모여 대단한 것들을 만드는 것 같지만 사실은 여러분의 사소한 그 일상 하나하나가 모여서 여러분의 멋진 미래를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지금 여러분이 공부하고 있는 것들 내가 보기에는 이게 도움이 될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하는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모여서 여러분에게 가장 멋있는 여러분의 인생 그 자체를 만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루에 충실하시고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순간순간에서 나의 밝은 미래를 생각하며 좋은 것들을 생각하며 최선을 다해 하루를 좀 소중하게 여기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지금 이 시간 함께 공부하고 있는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사랑하시고 하루하루 행복한 마음 가지고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이제 시조 3편을 배운다고 말씀드렸죠. 색깔이 좀 달라요. 여기는 평시조와 여기는 연시조 부분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평시조와 연시조, 즉 평시조들이 모여서 연을 이루게 된 시조들을 우리가 연시조라고 얘기를 하고요. 여기는 이 두 개와는 조금은 다른 형식을 좀 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어떻게 그런 일을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거냐면 이쪽에 있는 요 두 개의 시들은요, 우리가 3장 6구로 되어 있다라고 얘기하죠.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죠? 3장 6구라는 말. 또 하나, 사음보로 되어 있다. 이런 말도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45자 내외. 그래서 이쪽은 일종의 약간 정형성을 조금 잘 지키는 그런 시라는 거 여러분 알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거에 반해서 이쪽에 사설시조 같은 경우에는 3장이라고 하는 건 크게 변함이 없어요. 그리고 사음보, 이 사음보가 조금 약간 애매해지긴 해요. 근데 사음보를 그래도 어느 정도 유지합니다. 다만 정형성을 잘 지키는 것보다는 중장이 좀 길어진다. 그래서 일반적인 시조에서 조금은 벗어나 보이는 그러한 형태를 좀 띠게 되는 거죠. 형식상에서는 이러한 차이가 있는데 사실은 요거는 이제 내신에서나 좀 물어볼 만한 것들이고요. 수능으로 넘어간다면 이러한 특징들 자체를 물어보는 것보다 이 안에 있는 내용들을 좀 많이 물어보게 될 거예요. 평시조나 연시조 같은 경우에는 이쪽은 주로 우리가 내용을 정리하다 보면 100% 그렇다라고 보장할 수는 없겠으나 이쪽은 주로 양반들이 조금 향유하던 그러한 작품들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양반 또는 이 안에서는 기생들 역시도 요 평시조나 연시조 같은 데서 많이 활약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함께 술을 마시며 풍류를 즐기며 노는 사랑을 서로 주고받는 이런 내용들이 여기에 담겨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쪽의 사설시조 같은 경우에는 양반이 향유한다라기보다는 좀 평민들이 향유했던 내용들이 좀 많이 들어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쪽에는 양반이 향유하는 것들에는 효나 충 혹은 자연 이런 것들에 관한 것들, 그래서 이쪽은 되게 유교적 가치관에 대한 것들을 좀 많이 담고 있는가 하면, 여기 있는 사설시조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가치관들이 없다라고 볼 수는 없겠으나 주로 이쪽에서는 어떤 내용이 주를 이루냐면요, 어떤 삶 자체에 대한 것들을 다룬다거나 아니면 자기들을 괴롭히는 탐관 오리들을 비판하는 이러한 내용들을 주로 사설시조에서 많이 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좀 기억하고 비교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보시는 시를 훨씬 더 내가 모르는 시조인데 평시조네? 이런 걸 좀 담고 있지 않을까? 사설시조네? 그럼 아무래도 이런 유교적 가치관 혹은 뭐 효 혹은 충 이런 내용들보다는 이런 걸 좀 담고 있지 않을까라고 짐작해보고 해석을 해볼 수도 있는 거겠죠. 물론 100% 단정 짓고 들어가는 건 좀 위험할 수 있지만 이 정도는 충분히 여러분들이 좀 배경지식을 가지고 들어가시면 훨씬 좋을 것 같아서 미리 말씀을 좀 드려보는 거예요. 아시겠나요? 재밌는 거는요, 이번에 여러분들 2021 수능특강 고3을 위해서 만들어진 수능 연계교재 있잖아요. 거기에 첫 번째 문학에서, 수능특강 문학에서 앞부분이 시조가 3편이 이렇게 한 강마다 존재하거든요. 선생님 기억으로 4, 5, 6강이었나 3, 4, 5강이었나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3강이 평시조 3편, 그리고 4강이 연시조가 나와 있었고 5강이 사설시조가 2편 정도가 실려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조는 이 순서대로 이제 책들이 많이 좀 실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수능특강 연계교재에 연시조가 만흥이 실려 있거든요. 근데 우리 책도 마침 만흥이 실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연시조 만흥이 총 6수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6수를 선생님이 정리를 이미 했거든요. 그거는 고3 언니들, 고3 입시생들을 위해서 선생님 수특강에도 한번 좀 찍어보고 있는데 그 내용들은 이미 유튜브에 올라가 있으니까 앞쪽에 윤선도의 그 만흥을 한번 검색해 보셔서 거기에서 완벽하게, 왜냐면 우리 책에는 이게 3개의 연밖에 안 실려 있거든요. 그럼 나머지 3개의 연을 거기서 한번 학습해 보시면 아마 내신 시험 공부하실 때 훨씬 더 좀 도움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또 하나 사설시조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 주제들이 좀 약간 일정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얘를 이런 걸 적어드린 이유는 연관되어 있으니까 미리 조금 약간 배경식을 좀 드려본 거예요. 그래서 요거 내용들을 기억하신 상태에서 이제 한번 들어가 보셨으면 좀 좋겠습니다. 자, 한번 가보도록 하죠. 자, 어저네이아라고 하는 이제 평시조 첫 번째 파트겠죠. 우리 책은 가나다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런데 가는 평시조, 나는 연시조, 그 다음에 다는 사설시조가 될 수 있는 거겠죠. 마침 황진이가 실려있네요. 여러분, 황진이와 더불어서요, 선생님이 어제 창기파랑가 얘기할 때 살짝 말씀드리긴 했었는데 황진이는 여성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 시조를 주로 많이 지어서 시험에 시조로 많이 출제되는 여성이 3명이 있어요. 첫 번째가 황진이고요. 두 번째가 개랑이라는 여자고요. 세 번째가 홍랑이라는 여자가 있어요. 그래서 이 랑자가 들어가면 남자일 경우에는 어제 찬기파랑가에서 배웠잖아요. 화랑을 얘기하는 거지만 개랑과 홍랑이 들어간 여성 경우에는 기생들을 얘기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황진이도 사실은 기생이잖아요. 그래서 이 기생 3명, 어찌 보면 약간 기생 3인방이라고 볼 수 있는 존재들이긴 한데 이 3명이 정말 유명하고요. 이 3명이 유명한 이유는 뭐냐면요, 기생들이 지었던 시들의 대부분의 주제들은 거의 대부분이 양반과의 어떤 사랑을 나누는 과정 속에서 영원히 함께 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들 시조의 팁 중에 하나인데요, 시조의 주제를 크게 4가지로 구분한다면 일단 충이라고 하는 임금에 대한 마음, 그 다음에 자연에 대한 마음, 그 다음에 효에 대한 마음이 들어있고 사랑에 대한 요 4가지 정도가 좀 주된 주제라고 좀 볼 수 있어요. 물론 이거 말고도 뭐 늙음에 대한 것들도 들어있다고 볼 수 있긴 한데 어쨌든 이러한 내용들 중에서 이 기생들 같은 경우에는 요 사랑 얘기를 주로 담게 되거든요. 그래서 뭐 나머지 다 설명할 수는 지금 없으니까 나중에 또 설명할 기회가 있으면 그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사랑 얘기는 여러분 기억하세요. 절대로 고전 시간 속의 사랑 이야기는 맺어지는 케이스가 없습니다. 왜 있어요? 왜? 대부분의 사랑 이야기는 양반과 기생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좀 안타까운 이야기이긴 하지만 양반들이 자기 부인과의 사랑 이야기를 쓰진 않거든요. 대개는 어떤 기생들과의. 근데 기생들이 신분 차이도 존재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잠깐 놀고 마는 거지 영원히 함께 할 수 없다는 건 뻔히 알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어울려 지내다가 사랑하는 마음을 품게 되고 양반들이 놀러 왔다 떠나버리게 돼요. 흔히 말해 이제 한양으로 가버린다거나 지방에 왔다가요. 그러면 이제 계속 끊임없이 그리워하는 그런 모습들이 남아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다 똑같은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황진이는 그나마 좀 약간 좀 대가 센 그런 모습들을 지니고 있지만 그 역시도 여전히 그 사랑에 대한 이별 후의 그리움을 노래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 크게 벗어나지 못합니다. 황진이 남자친구가 여러분들 남자친구란 말이 맞는지 모르겠으나 서경덕이라고 벽계수라는 호를 지닌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함께 영원히 사랑할 줄 알았으나 사실 그러지 못하고 서로 헤어진 상태에서 서로를 그리워하는 마음들을 연애 편지처럼 주고받아요. 그 연애 편지들을 시조로 주고받았던 거죠. 우리는 그러한 시조, 즉 그들의 연애 편지를 우리는 연구를 왜 하고 있는 거죠? 너무나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가 들어있으니까 하는 거겠죠. 그죠? 자, 그러면 그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한번 살짝 보도록 하죠. 어저, 내일이야. 자, 어저라는 말, 이런 말들 나오면 어저가 뭔 뜻이겠어요? 이런 뜻은 아니겠죠? 그래서 이 어저라는 것들은 그냥 감탄사라고 보시면 돼요. 자, 어저, 내일이야. 그릴 줄을 몰랐더냐? 라고 돼 있어요. 아, 내가 그리워할 줄 몰랐었을까? 쉽게 말하면 모르더냐? 라고 얘기했지만 뜻은 뭐겠어요? 알았을 것 같아 라고 얘기하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모르더냐라는 말은 뭐냐면 사실은 알고 있었어 라고 하는 그 대답이 사실 이 안에 살짝 숨어있는 사실은 그리워할 줄 알았는데 뭐 이런 의미가 좀 담겨있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그립다라는 말이 제일 중요한 이게 포인트가 될 수 있겠네요. 시를 파악할 때 선생님이 앞에 설명했었는데 화자, 상황, 정서, 태도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정서라고 말씀드렸죠. 시라는 것은 자신의 정서를 남에게 전달하기 위해, 즉 시인이 시를 통해 자신의 마음과 정서를 드러내고 싶은 게 바로 이 시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서를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건데 대놓고 정서를 제시하잖아요. 뭐 한다고요? 그 사람을 그리워한다고 제시를 하고 있죠. 아, 사랑에 관한 시구나. 이 시라 하더면 가량하는 있으라고 했으면 가겠느냐마는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선생님 여기다 네모를 쳐놨네요. 그죠?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네모를 쳐놓은 거예요. 우리 교과서에서도 학습활동에 한 번 더 설명을 하긴 하는데요. 이게 뭐 뜻이냐면 제가 굳이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굳이 이런 뜻이겠죠. 그러면 이 제라고 하는 나를 뜻하는 말 있잖아요. 이 제라는 말, 여러분 좀 쉽게 풀이를 할까요? 그냥 이거를 내가 굳이라고 했을 때 이 내라는 존재가 누구냐라고 지금 그러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냐를 이제 물어보는 거거든요. 잘 보세요. 있으라 했으면 갖겠느냐마는 내가 굳이 이를 내려와요. 보내놓고 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러면 요 제 구태야를 요 밑으로 한번 가져와 봐요. 내가 굳이 서술어 뭐요? 보내놓고 라고. 그럼 이 제구태야를 밑에 보내게 되면 이때 제구태야는 내가 누군가를 보냈다라는 뜻이 되는 거겠죠. 따라서 요 내라는 게 의미가 이렇게 해서 두 가지로 쪼갤 수가 있다. 하나는 화자를 뜻할 수 있고 또 하나는 님을 뜻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말이지? 자, 보세요. 내가 굳이 보내놓고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제구태야를 밑에 보냈다라면 이 화자가 님을 굳이 뭐 했다는 얘기죠? 보냈다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여기서 내가 굳이 보내고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 님으로 만약에 이 나를 해석한다면 제가, 즉 지가 굳이 여기로 가볼게요. 제가 굳이 갖겠느냐마는 이라고도 해석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제구태야에 대한 서술어를 보내고로 보느냐 아니면 갔냐라고 보느냐 이거에 따라서 해석이 그러니까 두 가지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님으로 본다면 님이 굳이 갖겠느냐마는 이라고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적어볼게요. 이미 굳이 갖겠느냐마는 이렇게 가다, 보내다, 서술어를 뭘 붙이냐에 따라서 앞에 있는 주어가 달라진다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 가셨나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화자를 얘기하는 거라면 이거는 요 밑에 있어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요게 여기 있지 않고 요 위로 올라와 있죠. 그러면 사실은 이 밑에 있어야 되는 것들인데 얘를 위에다 걸쳐 놓은 거니까 행을 여기다 걸쳐 두었다라고 얘기를 해서
화자로 해석을 하게 되면 표현 기법상 행간 걸침이라는 말을 여기다가 접어 쓸 수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고요. 요건 이제 만약에 시험에 출제한다면 제구태의 의미를 물어보면서 이런 것들을 제시할 수 있는 거겠죠. 여기까지 이해 가셨나요? 자, 그렇다면 님으로 본다면 어떻게 봐야 되냐? 제가 굳이 갖겠느냐면 서술어가 지금 어디 와 있어요? 앞에 와 있잖아요. 그러면 요렇게 바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굳이 갖겠느냐마는, 그러면 님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여기 표현기법은 뭐가 될 수 있는 거냐면 도치가 되는구나 라고 설명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제라는 말, 즉 나를, 여기서 이 주어를 화자로 보느냐 님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표현기법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이해가셨어요? 사실 시는 간단해요. 누군가를 보냈어요. 그리워요. 그래서 너무 그리워 라고 얘기하는 내용인데 그거를 표현하기 위한 표현기법을 굉장히 참신하게 지금 제시를 하고 있는 거죠. 한 번 더 그리웠어요. 있으라 했으면 갖겠느냐마는 제가 굳이, 자 지금 님으로 한번 화장 한번 해석해 볼게요. 있으라 했으면 여기 생략된 말을 그러면 님이 갖겠느냐마는 내가 굳이 누굴 보내고요? 그렇죠. 님을 보내놓고, 이런 게 생략되는 거겠죠? 님을 보내놓고 그리워하는, 한 번 더 강조하네요. 여기서 나왔던 것들을 이렇게 똑같이요. 그리워하는 정은 나도 몰라 하노라. 아우 나도 모르겠다. 내가 보내놓고 내가 그리웠으니까 아우 이런 내 모습 나도 몰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마지막에 마무리를 하고 있는 거네요. 이해하셨나요? 전반적인 내용은 크게 어렵지 않은데요. 이러한 표현 기법들이 이거 하나 때문에 결정된다는 것만 좀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평시조의 특징은 아까 말씀드렸던 뭐 사랑, 효, 흉 이런 주제들을 좀 이렇게 정해진 주제들이 좀 많이 등장을 하는데 그 중에서 사랑에 관한 시를 좀 논하고 있구나, 이렇게 파악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이해하셨나요? 자, 그러면 이거 가지고서 이것만은 꼭꼭꼭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죠. 자, 주제가 뭐냐? 되게 이런 사랑 얘기가 나오게 되면 주제는 저 7글자로 끝나요. 님에 대한 뭐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움이라고 볼 수 있어요. 님에 대한 그리움. 다음 특징이요. 감탄사 어디 썼죠? 대답해봐요. 어디에요? 그죠? 대답했죠? 어저라는 글자. 영탄적 어저는 첫 번째 줄에 아까 그리워할 줄 모르더냐 맨 마지막 줄 보면 나도 몰라 하노라 라고 하면서 끝나잖아요. 그런 것들 전부 다 영탄적 어저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다음 도치나 행간 걸침은 중의적 해석이 나와 있는데 아까 얘기했었죠. 화자를, 그 제라는 말, 제가 부자기 제를 님으로 본다면 도치라는 표현기법을 쓸 수 있겠고, 만약에 그 제라는 말을 화자로 본다면 행간걸침이라는 표현기법을 쓸 수 있다. 그래서 이 한 구절이 두 가지로 해석이 되는구나, 중의적 해석이라는 말을 여기서 특징을 잡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셨나요? 어렵지 않았죠? 자, 그럼 이번에는 두 번째 파트인 이 평시조들이, 즉 단시조라고도 얘기하는데 평시조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연시조를 한번 가보도록 하죠. 자, 갑시다. 윤선도의 만흥이라는 시예요. 딱 보면 알겠지만 자연에서의 이야기를 쓴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자, 흥이 나요. 흥이 나요. 애기 막 흥이 나요. 그렇죠? 동물들도 막 미치는 흥이 나요. 우후! 막 흥이 나는 거예요. 알았죠? 자, 이렇게 신나게 지금 흥이 나는 이런 상황들 어디 있으니까요? 자연 속에 있으니까. 넘어가도록 하죠. 자, 윤선도의 만흥, 아까 말씀드렸지만 연시조를 했었는데 여러분 교과서에 201페이지를 잠깐 보시게 되면 이러한 내용들이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시를 볼 때 수능에서는 이렇게 보기를 제시를 많이 하죠. 왜냐하면 시는 다양하게 해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뭐 각자 해석한 책들에 따라서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방향성을 좀 제시를 해주는 건데요. 보세요. 만흥은 작가가 병자호란 때 임금을 모시지 않았다는 죄목으로 뭐 되었다가 유배되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유배라는 거는 임금 곁에서 떠나올 수밖에 없는 사유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밑에 보시면 혼탁한 정치적 상황으로 인해 뭐 쉽게 말하면 뭐 자기를 미워하는 어떤 간신배들이, 아니 뭐 의견을 좀 달리는 사람도 있었겠죠. 그래서 그냥 일종의 간신배라고 볼 수도 있는 그런 존재들이 탄핵과 모함을 받아서 유배와 낙향을 반복하게 돼요. 그러면 정치 환멸을 느낄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그래서 정치가 너무나 싫기 때문에 그럼 차라리 그냥 어디에 살아보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이 자연 속의 은이라는 삶, 요게 첫 번째 포인트예요. 여기에서 만족감을 느꼈다라고 이 사람은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시에서 뭘 얘기하는 거냐면 자연 친화적인 삶을 노래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이 만흥이라는 시라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죠? 자, 그런데 유배와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유배라는 것들이 의미하는 게 뭐인 거냐면 내가 내 의지를 갖고 왕을 떠나온 게 아니잖아요. 그럼 기본적으로 누구를 그리워할 수밖에 없는 거죠? 당연히
왕을 그리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안에는 이 연군의 정 또한 지니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게 돼요. 그럼 이 안에는 뭐가 들어있는 거냐면 자연 얘기와 더불어서 임금 얘기가 함께 들어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을 예찬하면서 임금에 대해서 어떤 예찬하거나 임금님 보고 싶어요, 그리움을 표현하거나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되게 이러한 경우가 시에 나오게 되면 예를 들어서 6수, 그러니까 6개의 연이라든지 아니면 4개의 연이라든지 이렇게 돼 있으면요, 둘 중에 뭐가 더 많을 것 같아요? 내용상 대답해봐요. 뭐가 더 많을 것 같아요? 당연히 자연이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6개의 연이라면 되게 5개는 자연 얘기하다가 맨 마지막에 임금 얘기를 한다거나, 아니면 위에 계속 자연 얘기하다가 마지막에서 이 모든 게 임금의 덕인 것 같아 라고 얘기해서 이 임금 얘기했을 때 우리가 3글자를 쓰거든요. 역군 은이라는 글자를 가져왔어요. 역시 임금의 은혜다 라고 해서 마무리 지을 때 이런 얘기를 많이 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된 것들은 이 자연 얘기를 하면서 임금 얘기를 곁들인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이해하셨나요? 자, 윤선도의 만흥은 총 선생님이 앞에 설명했었지만 6개의 연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른 말로 우리가 육수로 되어 있다라 얘기하거든요. 근데 우리 책에는 3개만 실려 있어요. 나머지 3개가 궁금하시다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유튜브 앞쪽에 가게 되면 3학년 언니들을 위해서 수능 특강 강의를 찍어뒀어요. 2021 올해 수능 특강이에요. 거기 다 적어놨으니까 그 강의 한번 들어보시면 모든 걸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자, 한번 가보도록 하죠. 1수, 2수를 건너뛰어서 3수부터 이 시는 시작을 해요. 이 책은요. 3수예요. 잔 들고 혼자 앉아 먼 외를 바라보니, 그러니까 잔을 들고, 그럼 잔은 술잔이겠죠. 뭐 물잔 이런 건 아닐 거예요. 술잔을 들고 혼자 앉아 먼 외를 바라봤어요. 그럼 이 먼 외라는 것들은 산이니까, 산은 지금 뭘 대표할 수 있냐면 우리 보기에 따르면 자연이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연 속에 있는 산을 바라보니 그리던 님이 온다. 정서가 나와 있네요. 내가 님을 뭐하고 있죠? 그리워하고 있다. 근데 중요한 건 저게 중요하지 않아요. 봐요. 그리던 님이 온다 한들 반가움이 이러하랴 라고 써있어요. 자, 의미를 좀 봐봐요. 산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그리워하던 님이 와도 반가움이 이만할 것 같니? 아니! 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 이러할까? 라고 물어보는 건 일종의 물어보는 말이지만 대답이 이미 정해져 있는, 즉 강조하기 위해 물음의 형식을 취하는 무슨 법이요? 서리법이라는 걸 체크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리워하는 님이 그럼 반가워요? 안 반가워요? 좀 덜 반갑다는 얘기예요. 그럼 뭐가 더 반갑냐면 이쪽에 있는 먼 외가 훨씬 더 좋다는 얘기예요. 그럼 자연이 내가 그리워하는 님보다 더 좋다는 얘기니까 결국 이 시는 무엇을 예찬하기 위한 거냐면 자연 자체를 예찬하기 위한 시라고 여러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러한 자연이 말씀도, 이 우음이라는 거는 시옷을 붙여봐요. 그러면 말씀도 웃음도 아니어도, 그러니까 이것들을 해주지 않아도 못내 교화하노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교타 뭐죠? 선생님 교화해요. 교화. 선생님 지난 시간에 디귿과 이가 만나서 지읒 때는 구개음을 설명했었죠. 그래서 디귿 다음에 이가 나오게 되면 지읒으로 바꿔서 띠렁이 뭐가 나오면 지렁이를 생각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디귿을 지읒으로 바꾸면 좋아한다 라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교화하다, 좋아하다 할 때 like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럼 뭐가 좋다는 얘기냐면 여기는 요 산이 좋다는 얘기일 것 같아요. 이해하셨나요? 선생님이 요거 강의할 때마다 자주 그리는 그림 중에 하나인데 그림 못 그리니까 이해는 하세요. 이렇게 지금 산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산을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해서 지금 이렇게 술잔을 이렇게 하나 들고서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산을 이렇게 해서 바라보고 있는데 이쪽에서 어떠한 제가 사랑하는 요 님이 나타난 거예요. 자기 나왔어 라고 하면서 이제 인사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남자가 남자인지 연예인인지 알 수 없지만 어쨌든 남자 여자라고 칩시다. 그럼 남자가 술을 마시다가 왔어? 역시 산 최고, 산이 최고야. 이러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 물론 이 사람이 싫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더 상대적으로 좋은 거죠. 그런데 이 산이 말씀도 웃음도, 그러니까 이 산이 뭔가 웃어주지 않아요. 그리고 뭔가 말을 해주지 않는다, 이렇게 해주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되게 무섭죠? 여러분 산이 웃어준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무서워요. 산이 산 너무 좋아. 이제 산이 나도 이렇게 말을 한다거나 이게 씩 웃어주면 되게 무섭지 않을까요? 그러면 말씀도 웃음도 하지 않아도 그럼 말씀과 웃음을 지을 수 있는 존재라는 거잖아요. 그럼 일종의 뭐라고 쓴 거냐면 의인화된 표현이라고 볼 수 있는 건데요. 자,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이런 거예요. 얘가 말과 웃음을 지어주지 않는데 그래도 마냥 좋대요. 왜 좋아요? 서로 건강한 지금 통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 자연과의 뭐가 나타나는 거냐면 교감이 나타나고 있다. 요걸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 하냐면 자연과의 일체감이라고 얘기하고요. 자연과 한 덩이가 됐다라고 우리가 네 글자로 여러분 아는 말 있죠? 물로 시작되는 뭐죠? 그렇죠. 물, 아, 일체. 이거를 이 삼수의 주제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아까 윤선우의 반응은 어디에서의 만족감이었죠? 자연 속에서의 만족감이었죠. 그래서 이 삼수에서, 이 삼수는 여러분 시험에 잘 나와요. 그래서 삼수에서는 두 개를 뭐 하고 있냐면 지금 현재 비교하고 있죠. 그러면 표현기법이 비교와 설의를 사용하고 있으면서 자연과의 일체감인 물화일체를 노래하고 있는 시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크게 어려울 게 없겠네요. 이해하셨죠? 자연 얘기 끝났어요? 다시 또 사수 한번 넘어가 봅시다. 자, 여기도 되게 중요하니까 별표 좀 쳐놓으시고요. 시험에 낼 수밖에 없는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자, 볼게요. 누구셔 상공도곤 낫다 하더니, 자, 도곤이란 말은 뭐 이런 거예요. 내가 너도곤 나! 이런 뜻이에요. 너도곤 나, 뭔 뜻일까요? 보다란 뜻이죠. 그러면 상공보다 낫다 하더니 만승이 이만하랴? 여러분 고전시간 선생님이 어휘 외워야 된다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세요? 적어도 고전시간 공부했다면 요 정도 어휘는 머릿속에 있으셔야 돼요. 자, 첫 번째, 상공이라는 건 삼정승을 얘기하는 말인데, 뭐 영의정, 자의정, 우의정 얘기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일종의 이 삼정승 정도 됐다 치면 엄청난 지위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권력을 상징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제 만승은 뭐냐? 만 개의 수레를 가진 존재, 뭐 천자를 얘기하는, 하늘의 어떤 황제 같은 사람을 얘기하는 건데요. 그럼 만 개의 수레에 재산을 싣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만 개의 수레로 실어 나를 만한 뭔가를 갖고 있다는 얘기는 굉장한 부자임을 얘기할 수 있는 거고, 그럼 여기는 권력, 여기는 부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선생님이 왜 셈을 쳤을까요? 권력과 부는 전부 다 어디의 것들인 거죠? 그렇죠. 속세의 것들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얘도 마이너스 존재로 볼 수 있다는 얘기죠. 이해하셨나요, 여러분? 자, 그러면 이러한 것들이 이만하냐?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면 해석 다시 해볼게요. 누군가가 상공, 이 권력보다 낫다 했다라는 거예요. 뭐가 낫다? 여기 생략된 말은 자연이 낫다고 하더니 라는 말을 들었던 거죠. 그리고 나서 막상 와보니까 만승이 이만하랴? 만승도 이만할 수 없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이만하랴라는 건 물어보고 있으나 대답이 정해져 있는 거니까 마찬가지로 강조하고 있는 뭐죠? 설의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아, 만승도 이만할 수 없어. 뭐만 할 수 없어요? 자연만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권력보다 나아 자연이. 부? 야, 여기에 비할 수 없지. 뭐가 짱이란 얘기예요? 자연이 짱이란 최고란 얘기예요. 그렇죠? 자, 그 상태에서 이제로 해야 돼. 우리 해다 전부 다 뭔 뜻이라고 했냐면 생각하다. 여러분 이 정도는 알아두라고 말씀드렸어요.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소부호 이런 별표예요. 고전 시간을 보다 보면 중요한 몇 명의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꼭 머릿속에 담아둘 사람들, 소부, 허유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백이숙제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백이숙제는 여러분 뭐의 상징이냐면 어떤 그 당시 중국에 있는 사람들인데 기존의 왕을 몰아낸 그 어떤 약간 쿠데타를 통해 몰아낸 그런 왕이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왕에게 충성을 다할 수 없다 그래서 수양산이라는 산에 들어가서 자기 지조를 지킨 사람들. 그러니까 백의와 숙제 나오게 되면 지조를 가져오시면 되고요. 소부와 허유는요, 너무나 청렴했던 사람들이라 왕이 되어달라는 부탁을 거절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권력을 싫어하고 지극히 속세를 싫어하고 어떤 사람들이냐면 자연 속에 묻혀 살았던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이 소부와 허유는 어떠한 욕심이 있어요, 없어요? 욕심이 없는 존재들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 사람들은 뭘 사랑하냐면 그냥 자연을 사랑하며 사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하셨나요? 속세에서 멀리 있는 존재들. 그래서 이 허유라는 사람에게 우리를 위해 왕이 되달라는 이런 얘기, 왕이 되달라는 부탁에 대해서 정말 더러운 소리 들었네 그러면서 그거 이제 귀에 그 시냇물에다가 귀를 이렇게 씻어요. 선생님이 항상 강의할 때 잘못 얘기해갖고 이 귀에다가 물을 씻는다고 얘기하는데 물에다가 귀를 씻는 거죠, 그죠? 그래서 물에다가 이렇게 귀를 막 씻어요. 그랬다가 씻으니까 밑에 이제 소를 끌고 오던 이 소부라는 사람이 자기 소한테 물을 먹이려고 왔는데 그 더러운 정치를 해달라는 그 더러운 말이 떠내려오고 있으니까 그 더러운 말이 섞인 이 물을 먹일 수 없다. 굉장히 너무 좀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그냥 만화 같지 않아요? 그리고 약간 뭐랄까 너무
지나치게 결백하다 약간 이런 느낌이 좀 들 정도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어쨌든 이 둘 다 그걸 극렬하게 거부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 소부와 허유가 약돋더라. 요게 뜻이 뭐냐면 야같다라는 뜻인데 야같다가 똑똑했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해석해보면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소부와 허유란 요 사람 여기 이에요. 야같네 라는 뜻이에요. 물론 여기서는 이제 허유니까 허유가가 되겠죠. 소부 허유가 야같네, 똑똑했네. 어떤 뜻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얘가 정치권에서 싸우다가 이제 뒤늦게서야 자연의 조음을 깨달았잖아요. 근데 여기 와서 이제 자연 속에 있으면 생각해보니까 소부와 허유가 자연 속에 이렇게 일찍부터 들어와서 살면서 정치를 멀리했던 거를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까 그 사람들이 진짜 똑똑했던 거네 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이해 가셨죠? 자, 이제 마지막이에요. 아마도 임천 한흥을 비길 곳이 없다. 즉 비길 곳이 없다는 얘기는 이게 짱이라는 얘기잖아요. 자, 임천 한흥이라고 나오죠? 자, 여기서 임천이니까요. 임천을 합하게 되면 자연이에요. 그러면 임천, 수풀림자니까요. 그래서 자연 속에서 즐기는 한가로운 흥을 얘기하는 거죠. 이걸 두 글자로 뭐라고 하게요? 맞춰봐요. 자연 속에서 한가롭게 즐기는 흥, 이게 제목에 나와 있는 만흥이라는 주제를 이렇게 네 글자로 한 번 더 풀이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구절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해하셨나요? 자, 그래서 만승삼공 기억하셔야 되고요. 이 소부어휘를 통해서 여러분들 옛날 이야기를 인용한 거기 때문에 고사를 인용했다라는 게 아마 출제 요소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중요한 거니까 또 하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되셨나요? 자, 이제 마지막 파트 넘어가도록 하죠. 참 하나. 여기 나온 정성은 뭐였을까요? 어떤 것도 비할 수 없다라는 거니까 자신의 뭘 드러내고 있죠? 네, 자부심을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자, 넘어갑시다. 강산의 교탄들. 자, 마지막 육수예요. 지금 우리 3수, 4수 봤고요. 5수 잠깐 건너뛰어서 6수로 가네요. 그러면 우리 책에 실려있지 않은 건 1수, 2수, 5수니까 그거는 앞에 유튜브 가서 유튜브 영상에 만흥이라는 시 찾아보라고 말씀드렸어요. 학교에서 알려준 것만 공부하시면 절대로 여러분 성적은 70점을 넘지 못해요. 왜냐면 수업 때 알려준 것만 딱 하면 모두가 다 100점이잖아요. 거기서만 출제한다면. 그래서 선생님들은 그걸 가지고 활용할 수 있도록, 응용할 수 있도록 문제를 출제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러니까 3, 4, 6수를 우리 배우긴 했지만 1, 2수, 5수 정도는 보기에다가 제시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거를 미리 보고 온 사람과 전혀 안 보고 있다가 시험 때 처음 본 사람은 당연히 점수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니까 배운 거에 너무 배운 것만 딱 보고 끝내지 마시고 추가적인 공부를 스스로 좀 더 하실 필요가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마지막 수예요. 6수예요. 선생님 아까 이런 얘기 했었죠. 혹시 기억나세요? 6개의 수, 이게 마지막 수거든요. 있으면 임금과 자연 얘기 중에서 자연 얘기 5번 하다가 마지막 한 번은 임금 얘기할 거다. 자, 봐요. 강산이 교탄들 팁인데요. 자연물 2개가 합쳐지게 되면 대부분은 뭘 상징할 수 있냐면 자연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일부분을 가지고 전체 자연을 의미한다 해서 대유법이라고 하는 거를 고전식에서 많이 이용하는 거예요. 즉 자연이 좋다한들 내 분으로 누웠느냐? 그러면 누운 게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재밌는 건 지금 이 만흥의 3개연 모두 다 서리법을 쓰고 있어요. 그죠? 그럼 반복되는 게 서리가 3번이나 났다는 얘기는 여러분 반복한다는 건 중요하다는 얘기고 강조한다는 얘기니까 시험에 뭐 할 수밖에 없죠? 출제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 다음에요. 임금 은혜를 드디어 나오네요. 여기 임군이랍니다. 임금 은혜를 이제 더욱 안오이다. 야, 내가 자연이 좋다고 해서 여기 와 있는데 이게 내 분수, 내 의지로 와 있는 게 아니야. 그럼 뭔데? 임금님의 은혜 덕분이다 라고. 이제 내가 알겠네. 임금님 은혜 덕분이었어. 이제야 내가 여기 이렇게 편하게 살 수 있는 이유를 알겠네 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럼 결국 여기서는 임금의 은혜를 뭐 하고 있는 거죠? 예찬하고 있는 부분인 거죠. 마지막 줄이에요. 아무리 갖고자 해도 뭘 갖고자 해도요? 은혜를 갖고자 하여도 그죠? 해올 일이 없다. 이게 뭔 얘기예요? 해올 일이 없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설명하는 거죠. 그럼 결국 이 마지막 줄에서 설명하고 싶었던 거는 임금에 대한 뭐를 표현하고 있냐면 충을 표현하고 있다라고 여러분 설명할 수 있을 겁니다. 이해하셨나요? 그럼 이 마지막 6수에서 제일 중요한 것들은 강산과 임금 은혜란 말이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자, 이해하셨죠? 이렇게 연시조는 평시조가 모여서 만들어진 건데 여러분 수능에서 평시조 하나를 갖고 3문제를 만들기 힘들잖아요. 수능은 보통 시 하나에서 3개 세트가 나오는데 3문제 세트가. 그래서 되게 이런 평시조들을
연관성이 있는 것들을 묶어서 제시를 하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수능 시험에 진짜 시조 3편이 나온 적이 있어요. 근데 최근의 트렌드는 3편을 따로 굳이 묶는 것보다 기존의 연시조는 하나의 주제로 관통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연시조를 통째로 시험에 출제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수능 공부를 하신다면 시조와 가사는 필수. 그 중에 시조에서는 연시조는 무조건 공부하시고 무조건 알아두어야 하는 중요한 소재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그럼 이제 마지막 요 연시조의 부분을 정리해서 이것만은 꼭꼭꼭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이것만은 꼭꼭꼭입니다. 자, 주제입니다. 자연 속의 삶을 예찬하는 거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이 시는 자연 속의 이야기가 있구나. 또 하나는 임금을 예찬하는 게 있구나.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자연과 임금 얘기를 함께 하는 걸 우리가 강호가도적인 성격이 있다라고 설명을 해요. 강호가도란 말. 강호한정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는데 강호한정은 좀 약간 강호, 즉 자연 속에서 강호가 자연을 의미하는 거예요. 강호한정. 자연 속에서 느끼는 정취니까 약간 자연에 좀 치우친 느낌이 있다면 강호가도는 자연 속에서 어떤 도를 추구한 삶이거든요. 그래서 임금내까지 포함하는 그런 경우가 많다는 것을 함께 기억해 주시면 돼요. 자, 중국고사 인용은 아까 누굴 통해서 얘기했었죠? 소부와 허유를 통해서 얘기했었죠. 다음 대조적인 시연은 아까 자연과 속세 얘기했었으니까 뭐였냐면 아까 사수였나요? 천자 얘기 나왔던 뭐였죠? 기억나네? 만승 혹은 삼공 이런 단어들이 전부 다 속세 의미하는 것들, 그 다음에 자연 얘기하는 것들, 서로 반대라는 것들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유교적 가치관이라는 것들은 당연히 충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자연도 사실 유교적 가치관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연 속에서 풍류를 즐기는 삶 이런 것들도 함께 연계되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설의와 비교하는 거 있었죠. 님이 온다 해도 반가운 게 이만하겠어? 하면서 뭐 비교하는 모습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정리하시면 연시조 만흥에 대한 것도 끝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파트 사설시조로 한번 가보도록 하죠. 사설시조 어마어마하죠. 여러분들 보시면 사설시조가 어려운 이유는 여러분들이 중장에서 겁을 먹기 때문에 그래요. 딱 보자마자 우와 길어. 근데 더군다나 뭐야 이거 못 알아먹겠어 이런 글자들이 엄청 많은 거죠. 그죠?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 좀 팁을 하나, 좀 공부할 수 있는 팁을 하나 드리면 사설시조 가운데가 길어지는 이유는요, 말 하나하나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길어지는 게 아니라 비슷한 종류의 것들을 쭉 종류들을 열거 및 나열하고 있기 때문에 길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사설시조는 아까 선생님이 평민이 항의한다고 했잖아요. 시를 길게 쓰는 게 쉬울 것 같아요? 짧게 쓰는 게 쉬울 것 같아요? 어떨 것 같아요? 시는 짧게 쓰는 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압축하는 게 어렵죠. 논술 시험도 그래서 요 단락을 준 다음에 이거를 뭐 세 줄로 요약해라. 그 요약이 진짜 힘든 거거든요. 길게 쓰는 거 그냥 막 내 생각대로 풀었으면 되니까요. 그래서 짧은 시조인 이런 평시조들은 양반들이 주로 썼던 거고요. 평민들이 항의하는 이런 작품들은 그런 어떤 압축하는 것들을 굳이 하지 않고 솔직하게 진솔하게 쭉 풀어내는 거예요. 그냥 예를 들면 힘들면 그냥 힘들다 이게 아니라 이것 때문에 A 때문에 B 때문에 예를 들면 엄마 때문에 힘들고 아빠 때문에 힘들고 그다음에 뭐 삼촌 때문에 힘들고 동생 때문에 힘들고 누구 때문에 힘들고 해서 다 힘들고 학교 때문에 힘들고 이 모든 게 날 힘들게 만들어 뭐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렇다면 쭉 해서 여기서부터 지금 여기까지가 지금 중장인데요. 쭉 해서 뭐가 주로 들어있다고 말씀드렸냐면 나열, 종류를 나열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아마 되게 중요한 말들은 이런 것들이 마지막에 이러합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마무리하는 거예요. 그것만 기억하시고 모든 시조, 사설이 됐든 사설시조가 됐든 연시조가 됐든 평시조 한 편만 나왔든 모든 시조의 마지막 이 종장의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그것만 명심하고 계시면 주제는 여기서 끝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이해하셨나요? 자, 그러면 이제 봅시다. 일신이 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거는 이 몸이 정도로 해석하시면 돼요. 일신, 이 몸이 살자 하였더니 라고 되어 있어요. 살자 하였더니 물것 개워. 개워라는 말은 뭐뭐 때문이라는 뜻이고요. 그러면 자 보세요. 별표 하나 쳐볼게요. 물것 때문에 살 수가 없겠대요. 그러니까 뭔가가 물고 있다는 얘기는 여러분들 집에 굉장히 가난하다는 얘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내가 좀 살아보고자 했는데 이 물것들 때문에 내가 살 수가 없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럼 도대체 이 물것이 뭔데? 라고 궁금해지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좀 푹 풀어 쓰는 거예요. 선생님이 미리 좀 노란색으로 좀 가져왔어요. 그래서 비파, 겉은, 비나 잘 모르겠으면 다 해석하지 말고 그냥 보이는 것들만 여러분들 보시면 돼요.
비나라는 건 빈대고요. 빈대 삭기. 자, 삭기 좀 비슷한 걸 보세요. 너희 삭기야. 삭기가 뭐예요? 네, 새끼 뭐 이런 말이겠죠, 그죠? 새끼 자체는 단어 자체는 나쁜 말이 아니니까. 어쨌든 빈대 새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사령이 겉은 등에는 벌레잖아요. 그러니까 등에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갈딱이라 나와있는데 여러분 책에 보니까 갈딱이 각딱이라고 써있는데요. 각딱이가 모기와 비슷하나 크기는 더 큰 벌레로 사람과 동물의 피를 빨아먹는 어쨌든 벌레네요, 그죠? 그 다음 스미야기라고 되어 있어요. 스미야기가 뭐예요? 스미야기 발음 비슷한 거. 스미야기, 사마기 뭐 이거예요. 스미야기, 사마기. 그래서 얘는 우리가 사마기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 쌤 바퀴. 여러분 바퀴 뭐겠어요? 바퀴. 바퀴. 지구상의 모든 게 다 멸망한다 할지라도 얘만은 살아남을 거라고 하는 그 바퀴는 바퀴벌레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겠죠. 바퀴벌레. 그 다음 가랑님이와 보리알 같은 수퉁님이와 누린 니는 우리가 긁으면 나오는 머릿속에 그 이 같은 거 얘기하는 거고요. 짠, 벼룩 이런 것들이 있고요. 뛰는 놈, 기는 놈의 다리 기다란 뭐가 있어요? 모기도 있고요. 다음 불이 뾰족한 모기, 살찐 모기. 그러니까 즉 기다헌 다리가 긴 모기, 부리가 뾰족한 모기, 그 다음에 뭐 살찐 모기, 여인 모기 뭐 이렇게 나와있네요. 자, 그림 하나는 거 여러분 책에 보니까 뭐라 나있냐면 지네와 같은 정말 예쁜 것 같아요. 지네와 같은 그런 지네. 그 다음에 뾰루기는 여러분 책에 뭐라 나와있냐면 얘도 벌레 일종. 그 다음에 심한 낙루비에 더 어렵다라고 나와있어요. 자, 여러분 선생님이 지금 막 해석을 막 하진 않았죠. 그러니까 공부할 때 너무 어렵게 공부를 하지 마시고요. 이걸 하나하나 막 비파 같은 뭐고 이걸 다 해석하려고 하면 굉장히 어렵기도 하고요. 그다음 이건 여러분들 되게 하다 보면 이제 짜증이 나기 시작을 해요. 왜냐하면 기니까 뭐 약간 영어 문장 해석하는 거 좀 이렇게 하나하나 하다 보면 너무 힘들어지거든요. 그냥 간단하게 물것 때문에 못 살겠어요. 그런데 잘 보니까 이러한 뭐냐면 전체적으로 벌레들 때문에, 그러니까 벌레들이잖아요. 모기, 그다음에 뭐 아까 사마귀 벌레가 아니지만 어쨌든 이런 벌레 종류들이 되게 많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더 어렵다. 그러니까 뭐가 어려운 거냐면 못 살겠다 얘기했었으니까 여기 이렇게 해서 살기가 더 어렵다라고 아마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해하셨나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잘 보시면 여기 당 비루가 여러분 책에 뭐라 되냐면 피부병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피부병.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안 좋은 상태예요. 뭐가 묻어서 막 피부병까지 생겼나 봐요. 되게 불쌍하다. 어쨌든 내가 살기 힘들게 만드는 이러한 나를 괴롭히는 것들의 그 종류들을 쭉 모아온 거냐면 나를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넘어가세요. 여기서 너무 이제 집착하지 마시고요. 내가 되게 나를 힘들게 만드는 이 물것의 종류들이 써있구나. 그러니까 지금 나를 무는 것들의 종류들이 써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마지막 줄에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중에 차마 못 견디고,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힘들어 미칠 것 같은데 그 중에 온열의 복다림의 쉬파리, 정말 못 견딜 만한 거는 요 쉬파리만큼은 정말 못 견디겠다고 설명하는 거죠. 최고봉, 짱. 얘만큼, 그러니까 얘가 너무 힘들게 만드는 거죠. 결국 그럼 여러분 얘가 중요하냐? 뭐 이런 게 아니고요. 이런 것들 때문에도 못 살겠고 얘는 정말 더욱 참을 수 없다고 얘기한 거니까 얘 역시도 물것에 포함되는 종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여러분 요 시를 정리할 때 뭐 정리하면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은 다 뭐의 종류들이죠? 물것의 종류들이잖아요. 그럼 물것이 의미하는 게 무엇일까? 요것만 파악하면 되는 거겠네요. 이해 가셨나요? 자, 이 시는 지어진 시기를 좀 고려한다면 아까 우리가 사설시조라고 말씀드렸고요. 사설시조의 주제들은 주로 어떤 삶에 대한 거라든지 우리를 괴롭히는 존재들에 대한 비판이 담겨있다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물것들, 나를 살지 못하게 만드는, 그럼 벌레에 대한 얘기를 뭘 이렇게 장황하게 썼을까요? 그게 아니라 내 삶을 괴롭히는 나쁜 인간들, 네 글자로 탐관오리를 현재 여기다가 비유하고 있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이 시 해석이 좀 더 쉬워질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시는 탐관오리 얘기를 하고 싶은 건데 벌레들의 비유에서 간접적으로 돌려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시를 우리는 어떤 특징이 있다고 볼 수 있냐면 우의적이다라는 말로 또 한번 설명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여기까지 이해하셨나요? 네, 우의적이라는 표현. 또 하나, 그럼 이 시의 주제가 뭐니라고 물어본다면 그럴 때 우리가 네 글자 쓰는 거예요. 가렴주구, 가혹한 정치란 뜻이고요. 이거와 유사한 뜻이 여러분 요것도 좀 기억해 주세요. 가정맹어호라는 말을 써요. 요거는 가짜, 가혹한 정치가
호랑이보다 더 무섭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어떤 백성이 힘들게 산에 살고 있는 거예요. 산에는 호랑이가 출몰한다고 그랬는데 어떤 정치가 이제 그 정치인이 와서 다스린 관리가 와서 물어보는 거죠. 아니 왜 이렇게 호랑이가 사는 무서운 곳에 이 산에 와서 삽니까? 저 평지에 가면 저렇게 편하게 살 수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사람이 호랑이 무섭죠. 그런데 저 평지에 내려가면 나를 괴롭히는 그 탐관오리들 그들의 정치가 더 가혹하기 때문에 차라리 여기 삽니다 라고 얘기하는 호랑이보다 더 무서운 가혹한 정치 탐관오리들을 비판한 주제를 보통 이렇게 두 가지 같이 쓴다는 얘기입니다. 가렴주구와 뭐라고요? 가정, 맹호 같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해하셨나요? 자, 주제는 달라졌죠. 아까 평시조와 사설시와 연시조 같은 경우에는 주로 어떤 사랑 얘기라든지 임금 얘기, 또 자연 얘기 이런 거 했었는데 여기는 삶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또 표현기법 같은 경우에도 이런 것들을 지금 나열하는 그러니까 여기는 뭐 열거가 들어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이해하셨죠?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이것만은 꼭꼭꼭입니다. 자, 주제는요. 세상살이의 고단함을 표현하고 있다. 그래서 탐관오리를 비판하고 있다. 네 글자로 선생님이 뭐라고 설명했죠 방금? 가렴주구라고 설명드렸어요. 탐관오리들 비판하는 것들. 자, 또 하나요. 열거와 비유가 담겨있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열거와 비유가 담겨있는 사설시조의 특징.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거예요. 사설시조에는 주로 열거가 많이 등장하고요. 하나 더 팁을 드리면 이 책에는 존재한다고 보기 조금 애매한 면이 있지만 사설시조에 제일 많은 것 중에 하나가 또 하나는 과장이에요. 예를 들면 누군가가 오질 못한다. 왜 오지 못할까? 아, 얘가 어떤 큰 집 안에 뭐 마당 안에 뒤주 안에 자물쇠를 채워서 이렇게 갇혀 있으니까 못 오는 거 아닌가? 이제 이런 시조가 존재하거든요. 근데 그 정도로 가둬놓는 사람이라면 이거 범죄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못 오는 상황에 대한 일반적인 좀 약간 과장 이런 것들 좀 표현하고 있는 건데 과장과 열거가 제일 많은데 그 중에서도 열거가 제일 많고요. 과장도 자주 나오는 편이니까 함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탐관오리를 벌레에 비유하고 있다 해서 우의적인 특징이 있다라고 설명드리면서 마무리를 짓는 겁니다. 이해하셨나요? 자, 그럼 여기까지 핵심 내용이 끝났고요. 여러분 이제 내신을 준비하는 시간이니까 교과서 200페이지 보시게 되면 거기 학습활동이 있을 거예요. 자, 정리 한번 해봅시다. 학습활동 1번인데요. 시조 3편에 나타난 화제의 상황과 정서를 정리 한번 해봅시다. 어저네일이야. 요게 지금 우리가 앞에서 만났던 그 평시조였고요. 그 다음에 나가 연시조였고요. 세 번째 다가 사설시조였던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자, 그럼 첫 번째 여기 있는 어저네일이라는 황진예 시조에서 화제 상황이 뭐였죠? 임과 뭐였죠? 그쵸? 이별했던 거였죠. 보내버린 상황이었어요. 자기가 보내놓고 이제 후회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던 거죠. 그렇다 보니까 화자의 정서는 어떤 게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별했으니까 보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리움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왜 보냈지? 하는 어떤 후회가 있을 수밖에 없고, 그다음 마지막으로 괜히 보냈어 라고 하는 안타까움이 있을 수밖에 없겠네요. 이해하셨나요? 자, 그다음 만은 같은 경우에는 화제의 상황이 어떻다 볼 수 있겠죠? 어디 속에 살고 있는 거죠? 그쵸? 자연 속에 살고 있는 삶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자연 속에서 내가 굉장히 만족해요? 아니면 불만족스러워요? 굉장히 만족했었죠. 그리고 자연과 하나 된 모습이었고 일체감, 네 글자로 물, 아, 일, 체 설명했었어요. 그 다음 예찬하는 부분까지 설명했었습니다. 되셨죠? 다음 마지막 일신이 사자했더니 사설시조 방금 배웠던 것 같아요. 자, 여기는 지금 삶이 굉장히 뭐하죠? 살기 좋나요? 굉장히 고달픈 삶을 살고 있는 거죠. 이 고단한 삶으로 인해서 화제의 정서는 괴로워 미치겠어 라는 어떤 괴로움을 담고 있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되셨나요? 자, 그럼 이제 넘어가서 이렇게 아까 선생님이 평시조, 황진이 시조에서 제일 중요한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요거 제무태야가 요렇게 끊어온다면 이거는 지금 어떻게 된 거냐면 얘랑 요렇게를 이렇게 바꿔서 해석을 해야 되는 거고, 제무태야를 밑에 붙여놓는다면 요 제라는 게 화자를 상징할 수 있다. 그럼 이때의 제라는 것들은 님을 상징한다. 그래서 님이 굳이 갖겠느냐마는 정리해봐요. 있으라고 했으면 님이 굳이 갖겠느냐마는 님을 내가 보냈다 이런 뜻이고요. 밑에는요. 님에게 있어야 했으면 갖겠느냐마는 내가 굳이 님을 보내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제무태야가 요 밑에 있어야 더 자연스러운 해석인 건데 아까 우리 시에 보니까 여기에 두 번째 줄에 걸려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행간걸침을 설명할 수 있는 해석이 된다.
얘는 앞뒤가 바뀌었으니까 도치를 설명하기 위한 거다라고 앞에서 설명 한번 쭉 했었습니다. 요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 넘어가서요. 요거 이제 동동이라는 작품인데요. 고려가요 동동이에요.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번 수능특강 책에 또 동동이 실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선생님이 앞에 동동은 사실 동동이라는 작품은요. 동동은 여러분 기억해요. 월령체 문학이라고 얘기하고요. 월별로 뭔가 하는 일들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우리 1년이 몇 개로 되어 있죠? 몇 달? 12달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월령체 문학들은 대개 13개 연으로 되어 있어요. 첫 번째 연은 소개를 하고 나머지 12개가 1월부터 12월까지 얘기를 하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게 농가월령가라는 작품이 있고요. 그 다음 나오는 것들이 이 고려가 동동이에요. 자, 이거는 고려가요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총 13개의 연 중에서 여기 보니까 앞에 써있네요. 여기 6월, 그 다음에 7월, 8월 요 3개월에 대한 얘기가 요 안에 실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앞에 1, 2, 3, 4, 5, 그 다음에 9, 10, 11, 12 이렇게 해서 요 3달 빼놓고 나머지 9달에 대한 얘기가 궁금하시다면 그 앞에 수능특강 선생님 강의에 놓은 유튜브 강의에 있는 거기에 고려가요 동동을 한번 들어보신다면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동동 강의 하나면 끝나요.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 왜 끝난다고 얘기했는지 여러분들 아마 더 쉽게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이 작품을 가져온 이유가 여러분 책에 뭐라고 써있냐면 고려가요의 동동의 일부이다. 내용과 형식 면에서 이 작품과 어떠한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냐. 지금 우리가 뭐와 비교하는 거냐면 우리 황진리에 쓰였던 가와 지금 비교하는 거거든요. 가의 이야기는 님과 헤어진 이별에 관한 얘기였잖아요. 그렇다면 공통점이 뭐냐라고 물어보는 거니까 기본적으로 그런 내용을 담고 있을 수밖에 없겠죠. 자, 고려가요 동동은 여러분들 이것도 혹시 시험에 나올 수 있으니까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면요. 고려가요는 사실은 해석이 너무나 좀 이렇게 다양하게 되는 좀 경향이 있어서 이거를 하나하나 막 헤집으려고 하시면 좀 힘들고요. 좀 팁을 드리면 중요한 소재 하나씩만 기억하시면 끝나요. 좀 쉽게 가르쳐드린다면. 그래서 표시를 해드릴게요. 자, 펜을 드시고요. 첫 번째는 벼랑에 버린 빛이란 뜻. 이거 벼랑이란 뜻이에요. 벼랑에 버린 빛. 그리고 빛에다가 별표. 그 다음 여기는 백종이라는 글자에다가 별표. 그 다음 밑에는 가베에다가 별표 쳐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어렵지 않으니까 간단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6월 보름에 별에 바린 빛 나오라.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님과 내가 헤어진 상황이라고 미리 좀 가정을 미리 말씀드릴게요. 헤어진 상황 속에서 벼랑에 버린 빛 같대요. 여러분 그 땅에 떨어진 빛이 있다 생각해봐요. 우리가 길을 가다가 빛을 주웠어요. 빛이 땅에 떨어져서 흙이 묻어있네요. 너무 아깝다. 그래서 이 빛을 주워서 머리 이렇게 빗는 사람 있어요? 아무리 돈이 궁하더라도 잘 그러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죠? 그러니까 땅에 버려진 빛은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빛은 현재 뭐 당한 거냐면 버림당한 존재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버림당하는 화자의 처지를 지금 대변해주는, 그러니까 화자의 어떤 그 분신과도 같은 존재라고 볼 수 있어요. 화자를 대변해줄 수 있는 존재. 그러니까 내가 지금 님에게 버림당했다는 걸 표현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돌아보실 님을 이어졌게 되어 있는 거예요. 님을 적공 두니노이다. 따라가고 싶어요.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어렵지 않죠? 자, 다음 7월 가서, 그러니까 6월에서는 버림당한 빛으로 통해서 버림당한 화제의 처지를 표현하면서 님 따라가고 싶어요라는 소망을 표현하고 있는 거고요. 7월, 보름의 백종배에서 이 백종이라는 것들은 일종의 제사를 드리는 그 절기를 얘기하는 건데요. 이때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데 님을 난된 여가죠. 우린 여단, 예단, 이단 전부 다 지내다, 가다의 뜻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한 대라 정도, 이 정도는 여러분 좀 알아두시면 좋아요. 이거는 투게더의 의미인데요. 함께란 뜻이고요. 그럼 님을 함께라는 뜻은 뭐냐면 님과 함께 여가죠. 지내고자 라고 해서 가시면 돼요. 님과 함께 지내고자 뭘 비죠? 그죠? 소원을 빕니다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제사를 드린다라는 거는 되게 혼자서 제사를 드리는 경우는 많지 않거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제사를 드리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이렇게 함께 모여 제사를 드리는 그런 과정에서 님과 함께 있고 싶다고 하는 건 뭐냐면 님과 함께 뭔가 하고 싶은데 그 님이 존재해요? 존재하지 않아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함께 해야 될 시기에 함께 할 수 없다라는 건 이 백종이라는 단어가 결국 화자의 어떤 외로운 심리를 이렇게 부각시켜주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거와 더불어 내일도 같이 가볼게요. 8월 보름의 가배. 가배는 한가위를 얘기하는 거고 추석 얘기하는 거예요.
참고로 여기 나와 있는 요 7월, 8월은요, 여러분 양력이 아니고요, 음력이에요. 그래서 음력 8월 얘기하는 건데요. 한가위가 나련나마는 님을 매셔녀곤, 즉 님을 모셔서 지내곤 오늘날 가르셨다. 이게 뭔 뜻인지 알겠어요? 이게 님을 매셔서 지내야만, 요렇게 해석하시면 좀 쉬울 것 같아요. 님을 매셔서 지내야만 오늘날이 한가위야. 뭔 얘기냐면 한가위는 님과 함께 있어야 한가위지,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 한가위에 지금 님이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죠. 그쵸? 아, 님이 있어야 진짜 한가위지. 지금 한가위도 아니야. 짜증나. 뭐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자, 그럼 결국 님이 있어야 되는 그 절기에 님이 없으니까 한가위 없이도 화자의 외로움을 뭐 되겠어요? 부각시켜주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따라서 이 동동시는요, 6월과 그다음에 7월, 8월은 같은 걸로 묶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럼 계속해서 지금 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니까 이 시, 이 동동이라는 시하고 우리가 봤던 황진이의 시와 공통점은 뭐라고 볼 수 있는 거냐면 어떤 그리움이라는 것들이, 그러니까 그리움이라는 게 공통점이다라고 우리 설명할 수 있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가, 시조하고 여기는 동동하고의 공통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차이점은 뭐가 있을까라고 본다면 간단해요. 여기는 고려가에는요 3음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동동은 3음보로 되어 있고요. 시조는 4음보로 되어 있어요. 이런 형식면에서 가장 큰 차이가 나는 거고요. 또 하나, 이 고려가에 같은 경우에는 아우 동동다리라고 하는 거 무슨 뜻일 것 같아요? 아무 뜻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우 동동다리라는 것들은 뜻이 없는, 남는 의미이기 때문에 여음구라고 하는 건데, 이 여음구가 반복되고 있으니까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었죠? 후렴구라고 설명했었어요.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 여음구이자 후렴구는 고려가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시조와의 또 하나의 차이점이라고도 설명할 수 있겠네요. 여기까지 이해하셨나요? 됐죠? 자, 그러면 이것들을 토대로 해서 이제 마지막 최종 정리만 좀 하시면 끝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갑시다. 감상님 나재기입니다. 자, 어저메이리아라고 하는 이 평시조 파트, 평시조에서 이 작품은 님을 그리워하는 화자의 애틋한 마음을 표현한 평시조이다, 뭐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가시죠. 이 작품은 님을 그리워하는, 그럼 제일 중요한 말은 아마도 그리워한다는 말이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고요. 화자의 애틋한 마음을 표현한 평시조이다. 어저로서, 즉 어저라는 것들은 아까 얘기했던 감탄사였는데요. 이걸 통해서 화자와 탄식과 회한의 동사를 압축했다. 기억나세요, 여러분? 창기파란가에서 감탄사가 뭐 역할을 한다 그랬어요? 5글자로요. 감정의, 그죠? 집약이 나타난다고 설명했었어요. 팁을 하나 드리면요, 감정의 집약을 표현할 수 있는 건 감탄사가 주로 이렇게 감정의 집약을 드러내고요. 또 하나가 명사형 종결이 나타났을 때 감정의 집약이 드러난다고 얘기를 해요. 예를 들면 어린 그 시절은 너무나도 슬펐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하고요, 슬펐던 나의 어린 시절 하고 끝나버리는 거야. 그럼 시절 하고 끝나버리면 그 시절에 사람이 집중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명사형으로 종결하게 되면 감정이 집약될 수 있다. 거기에 그 다음에 감탄사 역시도 집약될 수 있다는 게 중요한 거고요. 다음 별표, 중의적 의미를 지닌다는 거 아까 제구태야 설명했었어요. 그죠? 그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제구태를 통해서 시험 나온다면 얘는 나올 수밖에 없어요. 무조건요. 다음 하나 더, 우리말을 정갈하고 묘미 있게 구사했다. 그래서 진솔하고 곡진하게 표현했다. 솔직하게 표현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넘어가도록 하죠. 흥시조 파트였어요. 다음 두 번째요. 만흥이라고 하는 건 우리 무슨 시조였죠? 연시조였죠? 연시조는 시조가 여러 개가 겹쳐 있으나 주제는 하나로 간통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작품은 제일 중요한 표현 딱 보이네요. 아, 물화일체. 자, 자연과의 뭐죠? 자연과의 일체감을 표현했다는 게 제일 중요한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그죠? 이해하시죠? 네. 다음, 자연과 일체감, 연시조이다. 그래서 화자는 자연과 인간 만사를, 중요한 표현도 나오네요. 아, 대비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과 자연을 대비했다는 말을 쓰는데요. 여러분들 대비라는 말 있잖아요. 그게 지금 VS예요. 대비라는 말은 대조라고 볼 수 있는 말인데, 대비는 어느 한쪽을 강조할 때 우리가 대비라는 말을 줄로 즐겨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과 자연을 대비한다 그러면 둘 다 중요하다기보다는 어느 한쪽을 강조하기 위한 거죠. 그럼 여기는 뭘 강조하기 위한 거냐면 이쪽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 대비란 말 쓰게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자,
자연 속에서 안분지족, 자연 속에서 만족한 삶이었잖아요. 그래서 주제 속에 안분지족의 자세를 노래하고 있다. 물알째 사는 삶이 세속에서 부귀영화 누리는, 이 세속에서의 부귀영화는 마이너스라고 볼 수 있겠고 속세의 삶을 얘기하는 거겠죠. 이거보다 가치 있는 삶이다. 자연 속의 삶을 노래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서도 육수에서, 그럼 여기까지 끊어져요. 자, 이 앞에까지는 자연 얘기를 쭉 했었고, 그러면서도 자연 속에서의 안빈 낙도가 누구의 은혜 덕분이다? 임금의 은혜 덕분이다. 그럼 이 뒷파트는 뭐에 대한 얘기냐면 임금 얘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겠네요. 이해하셨어요? 자, 그래서 조선 전기 시조의 특징이 역군은 나오네. 아까 역시라고 얘기했죠. 자연 속에 내가 살 수 있다니. 생각해보니까 역시 임금님의 은혜였구나 라고 하는 이 역군의 전통을 잇는다. 그러면 이 역군은 여기에만 등장하는 게 아니라 다른 시에도 많이 등장한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겠네요. 아셨나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정리가 됐고요. 이제 마지막 파트입니다. 참고로 역군은 별표 쳐놓으시는 게 좋아요. 자, 마지막 파트 4번. 요거 사설시조였죠. 일신이 사자하였더니, 요 사설시조의 내용은 무엇이 중요할까? 설명 다 했었지만 마무리만 좀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일단 첫 번째는 사설시조이기 때문에 부정정현실을 비판했다. 이때 부정정현실이라는 것들은 아까 얘기했던 탐관오리, 괴롭힘을 당하는, 탐관을 괴롭혀 당하는 이런 현실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런 거를 비판했는데 초장에서 시적 대상으로서의 물것이 별표겠죠. 물것을 언급하고 중장에서는 수많은 물것들을 익살스럽게 비유 별표 하나, 열거 별표 하나. 선생님 아까 얘기했죠? 열거. 시험에 나올 수밖에 없는 사설시조의 가장 중요한 표현기법. 이걸 통해서 익살스럽게라고 하는 여러분 말을 바꾸면 뭐죠? 해양적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 어느 집에 이 정도의 많은 벌레들이 있겠어요? 그렇게 본다면 여러분 과장도 있을 수 있겠네요. 그죠? 자,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해양이라는 거. 제발 여러분 부탁드리는 건, 선생님 저는 웃기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제발 부탁이에요. 여러분이 웃기고 안 웃기고는 문학에서 중요하지 않아요. 해양적이에요. 근데 선생님 저는 웃기지 않아요. 이게 어떻게 웃겼어요? 이 해양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이 흔히 말하는 개콘을 보면서 하하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어떤 자신의 어떤 그 힘들거나 어려운 것들을 이런 그러니까 약간 헛웃음 같은, 그러니까 재미있게 좀 표현을 해내면서 어려운 것들을 좀 이겨내보고자 말하는 그런 표현 기법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어요. 익살스럽다는 얘기는. 물론 이제 꼭 그런 경우만 있는 건 아니지만 이런 경우에는 익살스럽게나 해악이 그렇게 표현될 수 있다는 거고요. 말도 안 돼. 어떻게 그런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 라고 할 때 나오는 그런 웃음. 진짜 말도 안 된다. 이러한 웃음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약간 익살스럽게 표현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물것들은 백성을 착취하는 부류들.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착취하는 부류들 우리가 탐관오리라고 설명했었죠. 그리고 종장에 차마 못 견딜 수원이라는 표현에서 쉬파리를 상징하는 이 탐관오리의 해악이 그러면 여러분은 이렇게 기억하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이 물것들은 백성을 착취하는 부류들을 다 얘기하는 건데 종장의 쉬파리는 그 중에는 최고봉의 탐관오리의 해악이 얼마나 컸는가를 이제 표현하고 있는 말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 이해하셨나요? 여기까지요?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오늘은 시조에 대한 걸 정리를 다 했고요. 네, 고생하셨는데요. 여러분 고전시가 선생님들 강의할 때마다 늘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뭐냐면 고전시가는 어려워 보이지만 사실 좀 읽기도 힘들고 어려워 보이지만 늘 기본적인 개념들만 잘 확보하고 계시면, 그리고 어휘를 읽어낼 수 있는 힘만 키우시면 사실 정말 어렵지 않은 장르 중에 하나고요. 특히 우리가 오늘 봤던 이 시조 장르, 그리고 지지난 시간에 봤던 송민국 같은 가사문학은 수능에서 정말 필수 출제 요소가 되는, 그러니까 가사와 시조는 거의 수능 시험에서 거의 그냥 번갈아가면서 나오는 정말 가장 중요한 거라고 볼 수 있는 거니까 놓치지 말고, 그리고 내신에서도 당연히 시험에 많이 출제된 영역이니까 열심히 공부를 좀 해두시기 좋습니다. 팁을 하나 더 드리면요, 시조는 우리 책에 지금 3개 평시조 하나, 연시조, 사설시조 나왔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시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 많은 시조들 여러 문제를 좀 많이 좀 풀어보세요. 내신 시험에서 그런 시조들을 이용해서 문제를 출제하는 경우가 많아요. 보기에다가 이렇게 이 작품과 유사한 정서를 가지고 있는 시는 해갖고. 근데 시조를 많이 안 봤던 사람들은 그게 나오면 당황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보기에다가 꼭 이런 다른 시조를 가져와서 공통점을 물어보기도 해요. 그러니까 시조를 평소 때 많이 봐두는 게 여러분 좀 도움이 되겠죠.
사실 올해 1학기 때 특강을 했으면, 방과후 학교를 했으면 고전 시간을 저녁에 강의할 생각이었거든요. 그래서 고전 시간 시조도 포함해서 한 100편 이상을 볼 예정이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 특적이 무너져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등교 개학을 하게 되면 혹시라도 특적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이 고전 시간 강의를 하게 될 거니까 여러분 그때 꼭 신청하셔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생하셨고요. 다음 내일은 이제 요거 뒤에 있는 한용운 씨의 현대시인 스의 비밀을 통해서 또 만나고자 하거든요. 네, 고생하셨고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 지금까지 세계 최강 국어쌤 조윤수였습니다. 잘 가요.